스카이어 서프타임즈 2024년 2월 5일자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국경 정책을 결합하는 1180억 달러 패키지를 발표. 상원에서 그런 법안이 지금 곧 통과될 거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기자가 AP통신을 통해서 오늘 발표가 됐네요. 상원 의원들은 일요일 국경 단속 정책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및 그 밖의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전시 원조를 병행하는 1180억 달러 규모의 매우 기대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제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전시 원조를 다시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상원의 민주당 최고위층인 상원 의원과 공유하는 주요 외교 정책 목표이다. 앞으로 전 세계에 미국의 힘과 헌신을 주장하기 위해 고안된 패키지를 좀 생략하고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들은 또한 미국 정치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인 국경법과 이민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또한 미국의 방위산업에 투자하고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보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에 50억 달러 가까이 지원하며 우크라이나와 가자 분쟁에 휘말린 민간인들에게도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의원은 우크라이나의 원조가 없다면 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동유럽까지도 진출할 수도 있다. 맥코넬 대변인은 미국의 주권은 이곳 국내에서 시험받고 있으며 우리의 신뢰성은 전 세계의 대담한 적대국들에 의해 시험받고 있다라고 이런 이 1180억 달러의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냥 느낌을 제목으로 쓰면은 세계 패권 유지 비용 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망명을 원하는 이민자들은 본국에서 박해에 직면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주장을 평가하는 더 어렵고 빠른 과정에 직면할 것이다. 영어식 표현입니다만은 미국은 진정한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희망의 보루이고 계속되고 있다. 입국 심사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또 좀 예산을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불법 월경자가 5일 평균 하루 5,000명 이상이 되면 망명 신청을 할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불법 월경을 한 이주민이 추방되도록 추방 당국이 자동으로 발로 뛰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또 해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 법안은 난민 신청을 평가하기 위해 수천 명의 새로운 장교라기보다는 어떤 관리자 및 수백 명의 국경 순찰 요원을 고용하는 것은 물론 이민자 유입을 목격한 지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민 집행에 200억 달러를 할당할 것이다. 아시아의 동맹국 지원금은 50억 달러인데 이민 집행에 200억 달러를 할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남아메리카 등에서 미국으로 망명 이민자들이 몰려드는가? 여기에는 중국인들도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으로, 즉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 미국의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유를 해봤어요. 한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분산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방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는 하나, 서울에서는 인구가 좀 80 몇만 명 줄었다고 하지만은 출산율 감소도 있지만은
서울 그 위성 도시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또 이동한 것도 맞죠. 똑같은 논리로 미국이 문제되는 남아메리카 여러 국가를 균형 발전시켜 미국으로의 인구 유입을 막겠다는 책상을 하면은 그거는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착상조차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저는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만 통일의 야망 뒤에서 국민의 탈출이 이어지는 중국의 효과적인 한 수는 효과적인 한 수까지는 제한을 못한 뉴스 같은데 이게 주간 플레이 뉴스, 플레이보이 뉴스입니다. 뭐 상당히 장문의 그 기고문인데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요점은 중국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다는 거죠. 2023년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때 구속된 중국인은 2만 4천 명 이상으로 지난 10년간 합계를 넘었다고 합니다. 2023년 한 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탈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리고 그 도쿄로는 그 중국 지식인들이 또 많이 몰려오고 우선 비자가 필요 없는 남미의 에콰도르에 들어가서 중남미 국가들을 육로나 해로로 북상하면서 미국으로 망명하는 루트 정보가 SNS를 통해 중국인들 사이에 급속히 지금 퍼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억제되고 있던 불만이 분출해 체제가 위기에 처하는 것을 시진핑 정권이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당국이 아무리 정보를 통제해도 중국 젊은이들에게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가치관이 유입되고 있다. 다시 말해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대학생들이 집결하던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희미하게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 일명 테난먼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뭐 과거 닉슨 미국 대통령이 전격 방중 이후 반세기 이상이 지나도 외국의 희망적 관측과는 달리 중국의 민주화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이 재밌어요. 그러나 일본의 소프트 파워는 어쩌면 그 중요한 일조가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이 글을 그 기고한 사람은 연재한 사람은 몰리 로버트스라고 아무래도 일본계 혼혈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정치인 개인이 해결해야 할 노선 갈등, 우리나라 총선을 또 맞이해서도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1월 22일에 좀 한번 방송을 했던 내용을 좀 수정을 좀 해봤습니다. 전제 조건이 정치인의 목적이 오로지 개인의 부라고 가정할 때 필요 조건 BC를 채워보자는 제안을 해봤죠. 벗어나야 할 프레임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벗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좌파 대 우파, 진보 대 보수, 친중 대 친미, 조선 대 한국, 공산사회주의 대 자유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대립을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 정치인의 그 목적이 아주 숭고한 게 아니고 까놓고 얘기해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하여는 부를 쌓는 정치인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러니까 요게 좀 BC는 여러 그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이 정치인들이 기분 안 나쁘게 좀 거시적인 그런 필요 조건을 써봤습니다. 어, 돈을 버는 정치인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경제 성장 및 안보 공약을 해야 한다. 경제 성장 및 안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친미 친일 정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편 정치인이 돈을 벌기 위하여는 부의 분배와 평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부의 분배 및 평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중 친북 정책을 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또 정권을 권력을 다시 잡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또 좀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념이나 사상 대립에서 돈이란 이해관계 대립으로 대립관계를 좀 문제해 보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A의 모든 정치인들의 목적이 개인의 부를 위할 것이며 그 길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가정해 보기 때문이다 이게요. 그게 솔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좀 전제 조건을 좀 달아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시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은 개인 회사만이 아니라 정당을 국가로 바꾸면 전체주의나 국가주의, 정치 선전 구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좌파들이 국가주의를, 이건 내셔널리즘이라는 게 유럽에서부터 태동이 됐는데 1차 세계대전 전 한참 전에 이거를 국내에서는 민족주의로 번역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국가의 정권은 개인을 희생하게 만들고 제로섬 게임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립을 해소해야 되는데 벗어나야 될 이 프레임, 친중 친북 정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러한 세력도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타협을 보고 그 다음에 서로 융화하고 협조해서 정책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현재의 국제적인 상황은 이기는 편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민주주의를 던져버렸죠. 민족주의를. 이는 현 좌파들에게는 아마 악재일 것입니다. 김정은은 국가주의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자 그래서 대한민국 호칭을 쓰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시장 경제를 따르는 회사나 정당이라면 제로섬 게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영해야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당은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전반적인 글로벌리즘으로 볼 수 있는 글로벌리스트는 전체주의자인가?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따로따로 개별로 놀기보다는 부분의 합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전체체적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체적으로 시너지나 플러스 게임을 할 수 있는 전체주의를 실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이 나올까? 잘못하면은 나치즘과 파시즘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비유를, 경영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정치에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정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업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번다는 솔직한 표현을 할 줄 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기심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 정치인들의 속내는 자기네들도 굶어가면서 정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서와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따라서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자본주의가 될 수 없다. 미중 대립 속에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망명 입국을 하고 있고, 지금 남북 대립 속에 북한인들은 탈북하여 남한에 입국을 하고, 물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란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중국인들이 밀입국을 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가 하고도 연결을 해볼 수 있겠죠. 미래가 보인다고 한다면은 탈북인들이 또 계속 남한으로 넘어오려고 노력을 하겠죠. 좀 매우 힘들어도. 그리고 아까 그 플레이보이 주간 플레이보이즈에서 얘기한 대로 일본의 그 소프트 파워가 일조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그러면은 어떨까? 그렇게 한번 질문 화법을 던지면서 요 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재용 씨에 대한 것이 파트 1에서 오늘 그 선고가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 1심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부당합병 의혹이었는데 저도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삼성 죽이기는 전 정권의 그 작품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전 정권 삼성 죽이기에서 이제 이재용 씨를 좀 더 기업을 열심히 해보라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법리적인 그런 이유를 들어서 무죄 판결을 했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합병 당시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 그러면은 바꾸는 조건이다. 그러면 제일모직 주식이 높게 평가됐다는 얘기죠. 이때 그 제일모직의 자회사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었던 모양이죠. 제일모직 자회사로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분식회계를 한 거 아니냐. 그럼 분식회계에 대한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기보다는 그 외국하고 합작 기업한 삼성 바이오 에픽스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몇 조 원의 그 지식 재산권이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돈도 없이 그렇게 높게 평가해서 기업 가치를 올렸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결론은 지금 몇 년 지나고서 그 외국 그 투자 자본 50% 했던 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 그냥 삭버렸어요. 100% 현재로서는 그만큼 또 그 높게 평가했다가 그뭐 감가상각을 또 해 나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그 회계 원칙상으로 또 그것이 뭐 잘못됐냐 안 됐냐 뭐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회계 감사 금융 증권거래소의 그 판단도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분식회계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견해는 이미 한 1, 2년 전에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도요타 4공장 6라인 가동 중단 계속. 도요타 직기 비리로 직기라면은 이게 이 섬유 방적기인가 뭐 이런 쪽에서 엔진까지 만드는 모양이네요. 도요타 자동차가 국내 차량 조립 4공장 6개 라인에 대해 도요타 자동직기 엔진 인증 취득 부정에 따른 가동 중단을 6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정지 중의 4공장은 도요타 자회사의 도요타 차체의 후지마츠 공장, 아이치현 가리아시, 요시하라 공장, 동현 도요타시, 이나베 공장, 미에현 이나베시, 기후차체 공업의 본사 공장, 기후현 카카미 가하라시 이런 4공장이 지금 가동 중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생산 중단을 더 연장한다 이런 얘기인데 부정의 발각은 내부 고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일본의 상징인 화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일본이 그렇게 자랑하는 와라고 발음하죠. 그쪽에서는 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천황이 되면서부터 이제 쇼와 그다음에 무슨 요즘은 령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 뭐 조직에 충성한다 그런 것도 없이 내부 고발이라 그러면은 한 30년 된 부정행위인데 이거 아주 큰 사건이라고 보이거든요. 가동 중단은 스스로 석고되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는 것인데 일본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예상되는 리콜에 의한 손실의 어, 향후인데 제가 오타를 했네요. 손실을 향후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아마 리콜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나중에 돈이 나가고 그다음에 혹시 배상금이라든지 또 캐나다에 수출을 많이 한 거 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도 그리고 2023년이 뭐 최대의 그 판매 실적을 올렸다는데 음, 좀 뭐 판매 대수가 1월 달에 또 줄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은 도요다가 뭐 일본 정부의 조치를 떠나서라도 계속 이 리콜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 그 파트 1에 한꺼번에 하면은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 슈카월드 그 주제들이 재밌게 잘 꾸려나가기 때문에 저도 좀 그 참고해서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소액주주를 희생시키는 결정을 막아야 된다.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묘안을 찾을 수 있는가? 제도와 법안, 판결 등을 통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 저는 그것을 ESG의 S, 소셜 그런 기준으로 그걸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18년 머스크는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테슬라의 시장 가치, 수익 및 이익 등 성과에 따라 주식을 받는 스톡 옵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규모가 어마무시하다 이게요. 560억 달러 72조 원. 그래서 이 금액은 2021년 기준 최고 연봉 받는 임원 200명의 급여를 합친 것보다 6배나 더 많다. 사실 최대 주주 입장에서 최고의 선택은 배당이 아닌 개인 보상 확대일 거다. 뭐 우리나라도 뭐 좀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현재 지분율 13%, 배당으로 받으면 13%밖에 못 받지만 급여나 성과급 등 개인 보상안으로 받으면 모두 내 것이 된다. 그래서 기업들의 대주주들이 사돈의 8촌까지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좀 꼬집었습니다. 국내에 해당하는 얘기겠죠. 근데 미국도 그런 게 있나요? 머스크의 스톡옵션 계약을 듣자마자 리차드라는 테슬라 9주를 가진 아주 소액주주가 테슬라 법인이 있는 델러웨어 주 법원에 해당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5년 만에 결국 취소 판결로 승소를 했답니다. 이런 소액주주 한 명의 행동이 테슬라의 옵션 계약을 취소시켰다. 아직 법원 명령은 안 내려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델라웨어 주 판사의 그 말이 테슬라 이사들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테슬라 이사들이 머스크의 슈퍼스타 매력에 아마도 눈이 멀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그 이사회가 제대로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사진이 독립적이지 못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이사회 멤버들과 광범위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당시 이 사진은 주주를 위한 독립된 주체들이 아닌 우월한 주인에게 납작 엎드린 하인들과 같았다. 이 사진이군요. 이 사진은 머스크 앞에서 다 깨갱했다 그런 얘기네요. 머스크 절대 이 판결을 보고서 머스크는 절대 회사 법인을 델라웨어 주에 두지 말라 이렇게 X에 올렸다는데 그런데 델라웨어 주는 각종 세제 혜택이 풍부해가지고 주민이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주에 법인을 둔 기업의 수는 무려 150만 개나 더 많은 것으로 있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본사를 거기에다가 하는 게 많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얼마 전 자신의 지분이 25%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머스크 아니면 다른 기업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뭐 잠깐 유명한 사람인데 이게 그 아홉 주가 준 소액주주 그 리차드 토르네타라는 사람인 모양인데 5년 후의 얼굴이 이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테슬라는 머스크에게 풀타임으로 일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24시간 계속 일해라 이거죠. 그는 사이드 잡으로 스페이스 X와 X 등에서 일하는데 이를 허용하는 대가로 테슬라의 집중을 요구했다. 음, 자기는 테슬라주 9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가십 같기도 하지만은 소액주주에 대한 그런 손실을 막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뉴스가 오늘 또 있습니다. 제품은 인류인데 기업 밸류는 삼류. 상속세 인하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제목을 하면은 윤 대통령이 얘기한 그 상속세가 근본 원인이다 한 것은 전문가들이 속된 말로 흥찌뻥 한다는 얘기죠. 이남우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 인터뷰를 했는데 문수빈 기자가 조선비즈를 통해서 기업이 주주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건 소액주주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 이후 상속세 인하 논의가 순서에 맞다. 그래서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가 그 PBR 그거에 대한 거 또 여기 소개를 했고 우리나라 그 증권시장 수준이 터키 수준 정도로 폄하했었고 산업 경쟁력은 선진기고 만드는 제품은 초일류지만 자본시장은 중국 시장 정도뿐인 안 된다. 그래서 이 PBR이 1배 미만인 상장사는 기업의 존재 이유가 없다. 청산하는 게 낫다. PBR은 그래서 청산 가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1 이하가. 그래서 일본은 뭐 정부가 직접 우리나라처럼 나서기보다는 야마지 히로미 일본 거래소 그룹 최고 경영자가 기업들에게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노는 현금이 있는지 쓸데없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기가 없는지 보라고 했다. 이런 질문을 그 기자가 했어요. 기업이 배당에 인색한 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 기업의 이사회는 독립적이지 않다. 아까 테슬라 이사진처럼 글로벌화도 더디다. 개인적으로 기업에 투자할 때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사회 멤버를 자기는 더 본다. 검찰과 국세청, 공정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료 출신들이 많은 이사회가 많으면은 자기는 그런데 안 한다 이거예요. 도구로 활용되고 거수 정도 역할을 하고 교수 출신들도 많이 그거를 하긴 하죠. 그렇게 되는데 자금 우리나라 이사회는 사회이사 포함이죠. 제대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가 최대 주주를 견제하라는 게 이사회인데 이 SG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어떻게 그런 어떤 기업 풍토가 변해갈지 그런 게 변해야만 한국의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질문은 금융위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그 위에 어떤 조치가 또 필요하다고 봅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 목표, 회사의 자본 비용, 투자, 제가 투하라고 또 첨언을 했어요. 자본 수익률을 위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내용을 담은 거버넌스 리포트라는 것을
했는데 지금 지속가능 보고서라는 거 발간을 해도 보는 사람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 ESG도 아직 그 E에 대한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기준이 나왔지, 소셜과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기준은 아직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금융권이 원하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 해라 그러니까는 지속가능 보고서도 내고 뭐 그러고들 있고는 하지만은 사실 볼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증시가 상승하려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래서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순서가 틀린 얘기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거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이유는 기업이 주주를 위해 일하지 않아서이지 딴 게 아니다 이게요. 경영 성과는 뛰어나지만 재무 상태표를 놓고 보면 노는 자산, 주주를 위해 작동하지 않는 자산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 뭐 그 야당 쪽에서는 그 자본 유보돼 있는 이익 잉여금에서도 돈을 더 뜯자, 이런 얘기도 뭐 있긴 있었죠. 대한민국 경제는 경기에 민감한 산업 구조다. 반도체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려면 최소 3년은 해보자. 잘하면은 3,000포인트는 금방 올라갈 것이다. 코스피가.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나무 씨라는 분은 메릴린치 아시아 태평양본부 총괄을 했었고, 노무라증권 아시아 고객관리 총괄 대표를 또 거쳐서 현재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으로 취임이 돼 있고, 현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상당히 그 전문가의 식견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나가고 싶은 국가들, 이스라엘 옆 나라 요르단. 이 요르단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사우디한테 일부 땅을 주고, 요게 아카바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한 20몇 킬로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 이 큰 땅을 사우디한테 내주고 빅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 땅에서 나중에 석유가 나왔다고 그래요. 참 돈도 벌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중동에 있으면서도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인데 최대 수출품은 석유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카바만의 영토가 다 있다고 그래요. 요거는 더 작아가지고 약 11km. 여기에 에일라트라는 도시가 있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은 지중해로도 나가지만은 이 아카바만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다. 그 수에즈 운하로 안 나가도 충분히 이스라엘은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집트나 그 사우디, 이집트 쪽으로부터 얻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트하고 사우디는 요 아카마만 이 홍해의 중간에 있는 그 만이 있는 건데, 이집트 그 시나이 반도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주 큰 긴 다리를 만들자고 합의했는데, 요 중간에 이게 섬이 있는 모양이에요, 두 개. 이거를 그 지배는 이집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주기로 했다. 자기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사우디가 다리 건설 비용을 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중단돼 있다. 왜냐? 이집트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이라크가 석유는 많이 나고 있는데 바다로 나가는 길도 여기도 이렇게 좁다 이게요. 그리고 쿠웨이트라는 데가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이라크하고 이란 8년 전쟁을 해서 요 좁은 그 통로를 넓히고자 했는데 이거 짜고 8년 동안 쓰다가 87년 피로 쓴 바스라 공성전이라는 걸 해가지고 결국은 휴전이 됐지만은 잃은 것도 없고 8년 동안 전쟁에서 국력 낭비만 했는데, 그 상태에서 쿠웨이트를 침공했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퍼레이션 디저트 스톰,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어, 그러니까 지금 그 이란한테도 이 정도 폭격을 해내면은 그냥 끝나는데 미국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상군이 상륙을 해서 들어가니까 다 망해 있어가지고 그 이집트 현재 집권층 뭐 여러 사람들 아니 이라크에 그래서 잡혀가지고 결국 사형당하는 거로 끝나죠. 네. 이거 참고적으로 그 사진 작가들이 참 암울한 그 흐린 날에 그 가자 지구의 그 이 거대한 장벽을 그 그리고 가자 지구는 사실상 바다로 나가고 싶어도 어, 좀 뭐 그렇게 쉽게 나갈 수 있는 뭐 무역 거래라든지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자 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들이 그 지중해 쪽을 뭐 이용할 일은 뭐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또 소개가 됐습니다. 독도 소주 미 진출 병에는 아름다운 한국의 섬 적었다. 뭐 상당히 뭐 애국적인 그런 것을 그 불러일으키는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H마트라는 데는 일본인들도 많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취급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17도짜리 24%짜리 24%인데 요거하고 요 밑에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안동 소주도 먹어봤습니다만은 그 증류주라는 게 좀 아무래도 비싸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이렇게 증류주 비싸가지고 이게 또 식당에서 먹으면 또 한참 높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래 뭐 양주 먹는 기분 정도 나죠. 근데 양주 먹으려면 한 40도는 되는데 이게 24도 뭐 이런 거니까 잠깐 곡주는 곡주고 증류주니까 비싸긴 비싸겠죠. 이런 것을 그 미국에 이제 그 수출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 앞에 그 대통령 관저 그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속해서 요즘 그 2023년도 매출이나 손익구조 그 15% 30% 이상 그 다음에 대기업은 15% 이상 그 기업들이 그 변동 원인에 대해서 그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요건 자료를 그냥 참고하시는 거로 그렇게 넘어가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저 동화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판매량 증가에 따른 증가, 매출액 증가 이것은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 원인이 아니죠. 그리고 경영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도 결과고 영업이익 증가도 결과죠.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러니까 그 학교 가가지고 국어 공부를 다시 해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약회사들이 돈을 좀 작년에 많이 벌었네요. KEC라는 게 뭐 한국전자 옛날 뭐 그런 대로 알고 있는데 적자 330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특수 종류에 따른 역기저 효과 이렇게 얘기됐는데 이게 그 전자제품 하는 데하고 팬데믹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조사의 재고 조정 역량 그 재고 자산의 그 증감에 따라서 매출이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그게 그렇게 돼 있는 마녀의 법칙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또 제가 흥미를 갖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경농 연결이기 때문에 그 주요 종속회사의 주요 거래처 계약 변경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영업이익 빨간 글씨로 표시를 못했네요. 38.5% 감소했고 그래서 태온물산, DB하이텍이 있는데 DB하이텍도 영업이익 65.4% 감소했고 그래서 그 현재 제도가 연결의 주요 원인을 공시하라는 것은 좀 무리한 규제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자꾸 추상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개별이 원인을 잘 분석하고 표현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태어물산이 아주 모범적인 표현을 했어요. 또 개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규모는 작습니다만은 주요 매출조의 매출액 감소에 따라 매출 감소에 따라 전기 대비 매출 감소했다. 그러니까 거래처 매출액이 줄어가지고 매출 감소를 했다. 아, 나름대로는 그래도 원인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올라갔다. 이것도 이제 좀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영업 손실이 증가했다. 요 정도 수준은 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결은 뭐 자회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만 한단 말이죠. SK텔레콤 8.8%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매출 뭐 17조 6천억 원, 지분투자법인으로부터의 배당 수익 등 지분투자 관련 이익 반영으로 이것은 영업이익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세전 이익에 관계되는 건데 뭐 그런 거로 그냥 얘기를 그냥 여기서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통신해서 그 우리한테 통신 요금 받아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한데 말이죠. 롯데칠성음료 여기도 소주 그 처음처럼인가 나오죠. 영업이익 5.5%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늘었어도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소주 가격은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내렸다든지 주정 가격이 뭐 내렸나 뭐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또 뭐 소주값 내리기 위해서 뭘 좀 해줬다는데 근데 이 생뚱맞게 사업계약 등에 따른 영업의 손익 발생 그러니까 이제 영업 외 거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델코웨어라고 있고요. 이자 수익으로 이런 것들 뭐 영업이익부터 좀 얘기를 해주지. 화천기계 영업손실 30억이 났습니다. 무려 336.9%가 감소했는데 판매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 판매 부진 이것도 원인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긴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매출이 감소해서 영업이익도 아니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어떤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요거 영업비용은 제가 산출하는 거거든요. 그 공시되는 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만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은 매출이 14.7% 감소했는데 영업비용이 12.5%뿐이 감소를 안 했으면은 매출 원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뭔가 매출 원가도 뭐 올랐다든지 아까 그 태어물산처럼 이런 얘기를 좀 해주든지 문배철강 판매 중량 및 단가 하락에 따른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자, 그 판매 중량, 판매 수량 감소, 단가 하락 이 정도면은 원인이 되죠. 네. 영업손실 34억 났는데 작년에 30억 흑자였다가 아, 이런 상황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바람직한. 이것도 개별이니까 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HL만도 어, 영업이익이 12.6% 올랐어 증가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설명이 이건 없는 그 의무가 없는 공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거 차이가 0.1%뿐이 안 나는데 적게 상승한 그 차이 때문에 영업이익은 12.6%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